18세기 영국 문학가 사무엘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던이 실증난 사람은 인생에 실증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풍부한 전통과 문화가 녹아있는 이 도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런던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런던 아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 런던 아이에 올라가면 정말로 런던 전경이 쫙 펼쳐지거든요. 밀레니엄 휠이라고도 불리는 이 회전식 관람차는 1999년 영국 항공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 건축한 거랍니다. 땡큐. 와. 이야.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정면에 보이네요. 하늘로 올라가면 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런던 아이는 높이가 무려 135m에 달하는데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런던 시내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 런던 아이의 정상에 올라와 보면 왼쪽으로 지금 국회의사당, 버킹엄 궁전, 그리고 이제 시티의 수많은 빌딩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고 입헌 군주제의 본산, 그리고 이 영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위대한 상인들의 본거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런던 아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템즈강을 따라 들어온 로마인에 의해 시작된 런던의 역사. 영국 역사와 문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런던의 찬란한 유산들이 템즈강을 따라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런던 아이는 이런 영국의 보물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런던의 눈이죠. 저는 런던에 오면 항상 여기 제일 먼저 와요.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정말 런던의 심장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저 국회의사당과 빅벤, 진짜 영국의 과거이면서 전통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새로운 명물이 이제 런던 아이가 쫙 있거든요. 런던 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런던, 미래의 런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제 기념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념물을 사이에 둔 이 다리가 정말로 걸을 때 좀 벅찬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있었던 이곳에 의회가 자리 잡은 건 16세기인데요. 1834년 대화재 이후 오늘날과 같은 의사당 건물이 세워진 거죠. 와. 여기가 제가 그토록 와보고 싶어 했던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아, 진짜 장엄하네요. 지금 이 홀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1215년에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존이 이 폭정을 일삼다가 귀족들과의 싸움에서 져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건에 사인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우리에게 대헌장이라고 알려진 마그나 카르타는 결국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법치와 대의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당시 법 위에 군림하던 왕에게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근대 헌법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진짜 장엄한데요. 상원과 하원 의원 그리고 유권자들이 만날 수 있는 팔각형의 중앙 로비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 위에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연방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수호 성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영국의 왕과 왕비의 조각이 장식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헨리 8세와 앤 불린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도 있습니다. 이곳 의사당에서 구조상 재미있는 것은 남쪽의 상원 의사당을 북쪽의 하원 의사당을 배치해 서로 마주보게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회의사당 안에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 수많은 그림, 조각, 동상들이 서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이 상원의원으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그림들이 사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당시 잉글랜드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의사당 안에 난입한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파와 왕당파는 전쟁이란 극단적인 수단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좌우는 그 전쟁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의회파의 탁월한 리더였던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의회파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올리버 크로멜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은 필요 없다라는 신념하에 찰스 1세를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되죠. 지금 이 그림이 찰스 1세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 발전사를 보고 있자니 역시 세상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희생의 대가로 세운 영국의 국회의사당. 그 앞의 의회 광장에는 로이드 조지, 윈스턴 처칠 등 영국이 자랑하는 8명의 총리와 함께 인류 역사 발전에 이바지한 다른 나라 위인의 동상도 서 있습니다. 바로 에이브리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게 노예무역을 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것도 영국이고 그리고 남아공에 흑백 인종차별을 도입한 것도 영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폐지한 것도 제일 먼저 한 게 영국이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의사당 앞에 세워놓고 우리들이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영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봐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다 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끌어낸 만델라. 영국 국회의사당을 품에 안은 듯한 포즈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이죠. 이 푸른 평원은 그 위대한 탄생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숙연해지거든요. 사실 The Birthplace of Modern Democracy, 근대 민주주의의 발생지다라고 써 있는데, 인류 역사상 내가 민주주의의 발생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죠.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아테네, 그리고 바로 이곳 러니미드 평원. 굉장히 감동적인 곳이죠. 사실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한 존 왕은 영국 왕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왕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빈 훗에도 형의 왕위를 탐내는 동생이자 폭정을 일삼는 왕으로 나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으로 불린 존 왕이 세계사에는 큰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대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그나 카르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800년 전에 1215년 영국의 존 왕의 폭정에 대응해서 영국의 귀족들이 그에게 요구한 하나의 법안, 문건을 얘기합니다. 그 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왕국을 통치하고 시민들을 억압하지 마라. 이제 왕의 통치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 결국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법에 의한 통치, 법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장소고 이 기념물입니다. 총 63개 조항으로 정리된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문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마그나 카르타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헌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 존재가 각별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무엇으로 지키고 보장받을 것이냐, 그거를 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인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민에게 있어서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건이죠. 러니미드 평원의 마그나 카르타, 그 속에 담겨진 자유와 정의란 단어를 지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넣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 영국이 서유럽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템즈강 남쪽 연안에 위치한 그리니치를 찾았는데요. 사람들은 그리니치라고 하면 천문대만으로 알고 있지만 이 영국 역사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다른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여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근대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것들이고요. 중세에는
튜더 왕조의 궁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참 잘 알려져 있는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곳에서 태어났죠. 정말로 위대한 군주의 탄생지죠. 과거 왕궁이었던 이곳은 헨리 8세와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의 고향이기도 하죠. 보통 엘리자베스 1세 하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영광의 여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전제적인 그러면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죄로 결국은 목숨을 내놔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평생토록 그녀를 미워했던 이복 언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했던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여왕이 됐을 때 정말로 다른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자기의 적들을 용서하고 국민들을 화합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영국을 정말로 세계의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영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대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세계의 시간대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을 때 결국은 본초 좌우선이 이 그리니치를 지나게 되거든요. 세계의 시간을 움직이는 그 중심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탄생지, 그것이 이렇게 한 곳에서 교집합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섬뜩할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왕이 태어난 곳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구천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표지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지금 본초 좌우선, 시간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바로 그 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시간대 중앙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니치가 0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니치가 중심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서쪽, 이쪽으로 가면 동쪽. 여기 이제 우리 서울도 있네요. 세계의 기준인 그리니치의 본초 좌우선. 지금 그 시간위를 걷고 있습니다. 템즈강 연안에 자리 잡은 그리니치. 유람선을 타는 것은 런던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유람선을 타고 템즈강을 따라 흐르다 보면 대영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 런던이 다른 도시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 하나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건물들, 특히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건물들 다 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런던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제 대영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 멀리 런던 최고의 명물 중 하나인 타워 브릿지가 나타났습니다.
1894년 총 길이 85m로 완성된 이 다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을 대표합니다.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가운데가 열리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장관입니다. 템즈강 연안에 마치 동화 속 성같이 세워져 있는 런던탑. 이 탑에서 영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볼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국 역사에서뿐 아니라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이야기는 그 뉴욕 타임스가 지난 밀레니엄을 이제 기념하면서 2000년에 정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섹스 스캔들이다. 그 둘의 사랑이 영국의 종교를 바꾸고 그 둘 사이에서 난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대단한 스토리의 현장이죠, 이것이. 한때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이곳엔 앤 볼린과 엘리자베스 1세 등 4명의 영국 왕비와 여왕이 갇혔었는데요. 그중 앤 볼린은 이곳 탑에 감금된 지 2주 만에 처형됩니다. 앤 볼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 나라의 종교까지 바꾼 헨리 8세지만 그녀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자 그녀를 간통죄로 몰아 런던탑에 가두었던 거죠. 그토록 강렬했던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사랑도 결국 3년 남짓한 결혼 생활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천일의 스캔들로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앤 볼린이 자신의 죽음으로 지킨 딸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소망대로 왕위에 올라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여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죠. 엘리자베스 1세 이후 발전해오던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그 흔적을 찾아 더원트 계곡으로 향합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시기, 대영 제국은 끊임없이 세계로 확장됐고 런던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이뤘습니다. Lies a hero wrapped in furs fast asleep, trust in desire, and in my dream. 이곳이 영국 산업혁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더원트 계곡입니다. 17세기 후반 영국은 인도의 목화를 재료로 면직물을 만들어 유럽 전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싸고 질긴 면직물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자 영국은 기존의 주력 상품이던 모직물을 제쳐두고 면직물 산업 육성에 주력하게 되죠. 더원트 계곡 일대는 면직물 산업의 메카로 18, 19세기에 근대식 공장이 들어선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인류 문명사에서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쓴 위대한 장소거든요. 약간 가슴이 진짜 벅차오르는데요. 바로 이곳에 수력을 이용한 최초의 방적 공장이 생긴 거죠. 이 하얀 포마를 그리면서 힘차게 내려꽂히는 작은 물줄기가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든 바로 그 위대한 물줄기입니다. 영국은 사람과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자연과 기계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인류의 어떤 문명의 부의 수준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정말 위대한 창조의 현장입니다. 1771년 크롬포드에 최초의 방적 공장이 들어선 이유는 근처에 수로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1771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방적 공장입니다. 이 크롬포드 밀이 시작된 곳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로 거의 폐허처럼 변했지만 이곳이야말로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였던 역사의 현장이죠. 인근에 초창기 방적 공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그 옛날 공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문을 들어서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합니다. 야, 여기 있는 이 기계들이야말로 이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를 정말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대영 제국으로 이끈 그런 이제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골동품인 줄 알았던 이 방직기들이 지금도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18, 19세기에는) 미국에서 재배한 목화를 영국으로 가져와 이곳에서 면직물을 만들었습니다. 방직기 양쪽 옆에서 CC를 넣는 이 장치는 플라잉 셔틀이라고 하는데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천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이게 그 책에서만 보던 나르는 북이라고 이렇게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실을 담고 있는 저게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빠르게 촥촥 움직이면서 이렇게 면을 짜고 있네요. 면지구를. 이로써 인류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산업혁명의 또 다른 요람을 찾아 아이언 브릿지 계곡으로 향합니다. 탄광에서부터 철도까지 19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요소들이 모두 남아있는 이곳은 전 세계의 산업혁명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이언 브릿지입니다. 마을이 굉장히 이쁜데요. 마을도 이쁘고 한가한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다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철로 만든 다리입니다. 아이언 브릿지는 1779년 제철업자 더비가 세계 최초로 지은 철교입니다. 철로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완성되면서 철이 건축물의 주 재료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철의 대량 생산과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기 지금 이게 1779년에 만들어졌다는 표식이 있네요. 정말 오래된 거죠. 우리 뭐 영종조 시대에 철로 이런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아이언 브릿지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일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에 걸쳐서 누군가는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를 가지고 왔듯이 이 아이언 브릿지도 더비가라고 하는 영국의 이 기업가 가문에서 더비 1세는 용광로를 만들고 더비 2세는 증기기관을 또 실용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3세에 걸쳐서 3세가 됐을 때 이 다리를 만드는데 거액을 투척하거든요. 결국 그런 더비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언 브릿지가 한때 세계의 어떤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회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 변방의 섬나라가 세상의 중심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4년 세계 관광도시 지표에 따르면 런던은 외국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노팅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휴 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그 영화의 바로 이 무대가 되는 곳이 이곳이죠. 노팅힐, 포르토벨로 스트리트 이런 데. 이곳은 매년 8월 유럽 최대의 거리 축제 중 하나인 노팅힐 카니발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토벨로 시장은 늘 여행객으로 붐비는 곳인데요. 주말에는 런던에서 가장 큰 골동품 시장이 섭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오래된 물건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와, 나침반인데 1885년이라고 써 있어요. 알고 보니 짝퉁입니다. 바로 여기네요. 영화 노팅힐에 나오는 그 책방. 와, 이미 뭐 관광객들로. 야. She may be the song that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at autumn brings.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착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가지고 휴 그랜트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 여기 있네요. She may be the beauty of the beast, maybe the feather. 1999년에 개봉한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가면을 보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여주인공이 뭐랄까요, 스타로서의 지친 삶을 피해서
뭔가 이제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여행 전문 서점인데 여기 이렇게 여행 책자들이 쫙 있네요, 진짜. 세계 각국의 여행 책자들로 빼곡한 서점. 영화 속 여주인공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골동품 시장으로 유명한 포르토벨로의 명물 중 하나는 지도 가게입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세계 곳곳의 지도와 문물이 몰려든 곳이 바로 이곳 런던인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진짜 이런저런 세계 지도 그리고 이렇게 세계의 풍물들을 그려놓은 게 정말 오래된 게 많이 있네요. 아. 19세기 세상의 중심에 섰던 대영 제국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저쪽에는 이제 넬슨 제독의 이렇게 그림도 있네요. 응? 넬슨 제독 1810년 작품인데요. 야. 넬슨 제독은 트래펄가 해전으로 유명한 영국의 영웅이죠. 오. Sea of Korea, 1790. 17. All the maps in this shop are originals, no modern copies, no reproductions. Is it original? Oh, really? Printed in 1790 and hand-coloured. 아. Sea of Korea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이제 독도가 있는 이 바다 갖고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일본은 뭐 이게 Sea of Japan이라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Sea of Korea라고 나와 있네요. 1790년. 이거 왠지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런던 거리를 걷다 보면 영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는 성당을 가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제일 큰 성당이고 어떻게 보면 런던 시내 한가운데 있는 그 런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과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으로 영국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영국이 하는 사회가 이 작은 사회가 어떻게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하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거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기념비와 무덤으로 유명한데요. 이 거대한 조형물은 워털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웰링턴 공작의 기념물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뿐 아니라 사실은 어딜 가도 영국에 이렇게 왕도 이 정도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털루 전쟁이라는 게 영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영국은 대영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땅을 지켜냈다면 바다엔 넬슨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바다의 신이라 불렸던 영웅이죠.
이게 지금 넬슨 제독의 기념비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해군을 다 물리쳐서 실질적으로 대영 제국이 시작된 어떤 초석을 쌓은 위대한 장군이죠.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사회. 그것이 대영 제국을 건설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을 기리는 곳은 세인트폴 대성당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곳곳에는 영웅을 기리는 장소가 즐비한데요. 트래펄가 광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트라팔가 광장이거든요. 넬슨 칼럼에 정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런던의 중요한 중심부 중에 한 곳이죠. 높이 50m의 넬슨 기념비가 있는 이 광장은 집회와 공공 모임의 주요 장소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트라팔가 광장에는 사방으로 4개의 기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4번째 기단은 언제나 비어 있어요. 그때마다 작품을 1년에서 2, 3년 안에 한 번씩 바꾸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작품이 바뀌는 날입니다. Take it away, folks. Let's see the horse. 드디어 4번째 기단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런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비어있던 4번째 기단의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는 행사가 끝난 트래펄가 광장. 이곳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넬슨 제독이죠.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그는 오른쪽 눈과 팔에 이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넬슨은 말 그대로 영웅이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순신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영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기념비엔 감동적인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England expects every man will do his duty. 저 말이 넬슨이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입니다. 모든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할 것으로,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은 제국이란, 번영하는 공동체란 그 구성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광장 뒤쪽엔 내셔널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넬슨 기념비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자 넬슨의 신념을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넬슨 제독은 1805년 트라팔가 전쟁이 있던 그날 아침에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대의명분의 운명을 하느님 당신께 맡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지키고자 했던 대의명분이 바로 넬슨이 바라보는 저곳에 있습니다. 빅벤 국회의사당. 결국 그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영국인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고 발전시킨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번 여정은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털루 전투의 격전지와 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된 윈저성으로 향합니다. 워털루는 벨기에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평온하고 목가적인 풍광입니다. 당시 전쟁터에는 사자의 언덕이라는 기념물만이 과거에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오면 언제나 비애감 섞인 감동?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1815년 6월 18일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투가 바로 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농촌처럼 보이지만 그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곳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쫙 포진을 해 있었어요. 야, 진짜 광활한 평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반대편으로는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군들 이곳을 지내치고 있었죠.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파리에 입성하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곳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이 운명의 대격전을 벌이죠. 결국은 이날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집니다. 그는 전투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지만 결국 천재적인 장군이었던 그도 시스템과 제도로 무장한 웰링턴, 넬슨같이 뭐 천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군인들을 키워낸 영국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패배의 슬픔? 이런 게 참 잘 느껴지죠, 이런 것에서. 워털루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지만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런던 교외에 있는 윈저성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11세기 영국의 정보강 윌리엄 1세가 세운 윈저성은 런던의 버킹엄 궁전, 에딘버러의 홀리루드 궁전과 함께 영국 군주의 공식 주거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실제 거주자가 있는 성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성이죠. 우리가 그 버킹엄 궁전 앞에서 하는 근위병 교대식만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윈저성에서 하는 근위병 교대식도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곰털 모자를 쓴 근위병 교대식은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죠. 용맹과 위엄을 상징하는 절도 있는 동작부터 훤칠한 키에 잘생긴 용모까지 관광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곰털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마치 커다란 병정 인형 같습니다. 연주하는 곡도 경쾌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또 근위병들도 굉장히 단호하고 절도가 있는 게 아주 볼만했어요. 윈저성에는 영국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방이 있는데요. 그 중심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한 워털루 챔버, 즉 워털루의 방이 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오늘날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연합군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거둔 그 워털루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워털루 전쟁의 주인공인 그 웰링턴 공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각국의 왕들, 수뇌부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죠. 정말 웅장하네요. 윈저성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거성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워털루 챔버. 이 방의 중심에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놓인 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워털루 챔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으로 딱 들어오면 정면 제일 높은 곳에 워털루 전쟁의 승전 장군이었던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와서 보시면 이 초상화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층에는 그 당시의 왕들, 그리고 위층에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직접 싸웠던 장군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느냐, 그런 사람들을 훨씬 대접하고 있다는 게 이미 방의 구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웰링턴 장군, 제일 중앙에 있죠. 영국 사회가 얼마나 대영제국 시대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털루 전투가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끝 지점이라면 트래펄가 해전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여정은 트래펄가 해전의 승리의 주역 넬슨 제독의 기함 빅토리오가 있는 포츠머스로 향합니다. 12세기에 건설된 포츠머스 항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입니다.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한 헨리 8세의 기함 메리 로즈호와 트래펄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의 기함이었던 빅토리호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800여 명의 선원과 100여 문의 대포를 실었던 빅토리호는 19세기 영국 해군의 힘을 대표하는 함선입니다. 야, 정말 엄청 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배가 1805년 트라팔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이 탔던 기함 빅토리호입니다. 이야, 이게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실물을 정말 큰데요. 응? 이 내부 구조도 상당히 넓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전투에 쓰였던 함선에 오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와,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배고 1805년 트라팔가 전투에서 실제 사용했던 그 배인데 정말 그 당시 영국 해군의 위용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넬슨 제독뿐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800여 명의 선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대포 옆에 식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바로바로 24시간 전시 체제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가면은 이제 이 해먹이 있습니다. 이 해먹 위에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바다를 누빈다. 그 당시 영국 선원들의 강인함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진짜 이 강대국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넬슨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정말로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선원들의 힘이 결국 대영 제국을 가능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토리오를 진두지휘했던 넬슨 제독은 범선 시대 최후의 해전 중 하나인 트래펄가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게 하죠. 이것을 계기로 영국은 19세기 세계의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넬슨 제독은 트래펄가 해전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바로 이 장소네요. 1805년 10월 21일 날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던 바로 그날 넬슨 제독이 총에 맞고 쓰러진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동판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본인은 목숨을 바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장소네요. 여기가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천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가 바로 넬슨이 사망한 그 장소네요. 갑판에서 총을 맞은 넬슨 제독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곳까지 내려와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자신들의 함대가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때 마지막 멘트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와서 막상 이 공간을 딱 보니까 정말 약간 이렇게 울컥하네요. 포츠머스 항엔 빅토리오만큼이나 유명한 함선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8세의 기함 메리로조입니다. 1545년 프랑스와의 전투 때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했던 메리로조는 1982년 인양되어 현재 이곳에서 복원 중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헨리 8세의 꿈이 집약된 메리로조는 침몰되기 전까지 30여 년간 전투에 사용됐던 함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1982년에 건져낸 이 배는 올해 말까지 건조 작업을 마치고 수세대에 걸쳐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메리로조호에 대한 영국의 자부심과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유럽 역사에서 바다를 가장 먼저 개척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죠.
영국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나 이 헨리 8세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었듯이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헨리 8세, 그리고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이 3대에 걸쳐서 바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배는 어떤 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대에 걸친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끝에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치고 세상의 바다를 장악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배를 보고 나니 비극적인 스캔들의 주인공 헨리 8세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정말로 강대국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결혼을 6번씩이나 해가면서 참 사랑하는 엠블린에 이렇게 목을 쳐가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게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이 정도 배를 만들어서 정말로 내가 세상의 바다를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 그런 이제 강대국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제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그 꿈을 이룬 게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라는 그 아이러니도 생각이 나네요. (3대에) 걸쳐 해상 강국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포츠머스 항을 뒤로하고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너뜨렸던 도버로 향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제가 도버 해협이 이렇게 장관이고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바로 저 건너가 프랑스거든요. 불과 30여 킬로에 불과한 정말로 좁은 해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 바다에서 엘리자베스의 군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불사르고 그리고 또 넬슨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침공군을 저지함으로써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도록 하는데 초석이 된 바다거든요. 영국은 이 좁은 해협을 지켜냄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정말로 이 위대한 해협에 와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해상 전투가 벌어졌던 도버 해협은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한 바다인 동시에 위대한 정복자들이 패배를 맛봤던 바다죠. 파란만장한 핏빛 역사와 백악 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에 만감이 교차합니다.